여러분, 로켓 배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쿠팡 로켓 배송요? 아니요. 오늘은 진짜 로켓을 배송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구공항에 갑자기 군용 수송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UAE 공군의 C-17이었죠. 그런데 이 비행기 그냥 관광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고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천궁이 유도탄 30여 발을 직접 실어가기 위해 제조국 한국으로 날아온 거거든요. 폴란드에 무기를 납품할 때도 세계가 놀랐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전에서 96%라는 요격률을 기록한 무기를 만든 나라에 위기 상황에서 직접 수송기를 끌고 찾아올 만큼 한국 방산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중동과 유럽에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2년 UAE는 조용히 역사적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천궁 이 10개 포대, 금액으로는 무려 4조 1천억 원, 당시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였죠. 그런데 UAE가 이 무기를 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체 물량을 받기도 전에 딱 2개 포대만 먼저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8개는 순차 인도 일정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그리고 올해 2월 이란이 실제로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1000툴가 가동됐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패트리어트조차 실전 요격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천궁이는 단번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직후에 생겼습니다. 실전에서 유도탄을 대거 소모하고 나니 UAE 입장에선 재고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이란의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닌데 탄이 없으면 그 포대는 그냥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죠. UAE는 즉각 한국 측에 긴급 연락을 취했고 남은 여개 포대의 인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보다 빨리 무기를 받아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측 답변은 UAE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포대 전체를 앞당겨 줄 수가 없다는 거였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등 이미 선계약이 완료된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순서를 무시하고 UAE만 먼저 챙겨줬다간 다른 고객국들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신뢰는 한번 깨지면 되돌리기 어렵죠. 그러자 UAE가 한 발 물러서며 다시 제안을 해왔습니다. 포대 전체는 됐고 지금 배치된 발사대에 재장전할 유도탄만이라도 먼저 보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유도탄 30여 발을 긴급으로 빼려면 기존 생산 계획과 재고 운용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거든요.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십 개국이 줄 서 있는 상황에서도 실전을 치른 동맹국의 긴급 요청에 유연하게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UAE는 직접 C-17 수송기를 대구공항으로 몰고 와서 30여 발을 싣고 돌아갔습니다. 단순한 부품 수령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한국과 UAE 사이에 쌓인 신뢰가 그 비행기 한 대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가 자국 군용기를 직접 제조국 공항에 착륙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장면인지 아십니까? 무기 거래에서 구매국이 수송기를 직접 끌고 제조국 공장 앞에 대는 일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UAE는 그렇게 했죠. 왜냐고요? 지구상에서 이 무기를 지금 당장 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으니까요. 긴급 요청이 들어오고 열흘 안에 수송기가 떴습니다. 재고 확인, 물량 조정, 행정 승인, 포장, 이 모든 과정이 열흘 만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이 이 대목에서 가장 놀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였다면
어땠을까요? 담당 부서 확인하고 관련 위원회 소집하고 회의 일정 잡는 데만 한 달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서류가 부처 사이를 오가는 동안 이란 미사일은 기다려주지 않죠. 한 전문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방사는 이제 로켓 배송을 넘어서 고객이 직접 찾아와 픽업해가는 시스템까지 갖췄다고요. 마치 새벽 배송 앱에서 주문했더니 고객이 너무 급해서 물류센터로 직접 달려온 격입니다. 다급한 국가가 군용기를 몰고 와서 방문 포장을 해갈 만큼 한국의 생산과 공급 시스템은 지금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대구 공항에 착륙한 UAE 수송기 한 장면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아십니까? 그 사진 한 장이 중동 전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안보 불안을 안고 사는 나라들이 일제히 같은 장면을 봤죠. 위기의 순간에 열흘 만에 군용기를 돌려보낼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동시에 확인한 겁니다. 사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폴란드 수출이 계기였습니다. 당시에도 계약 후 납품까지의 속도가 유럽을 놀라게 했죠. 그런데 이번엔 레벨이 달랐습니다. 실전에서 96%라는 요격률로 성능을 증명하고 소모된 탄을 열흘 만에 보충해줬습니다. 성능, 속도, 신뢰, 이 세 가지가 한 번의 사건으로 동시에 증명된 거거든요. 방산 전문가들은 이제 국제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단순히 싸고 빠른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전화해야 할 나라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위기가 터지면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부터 찾는다는 새로운 공식이 국가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유럽 쪽에서 불편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관련 SNS 계정들이 일제히 한국을 향해 날을 세웠죠. 벨기에의 한 계정은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무기를 안 팔면서 전쟁 중인 중동에는 판다고요. 캐나다 계정은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이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며 차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2024년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1002 구매 요청을 거절했다는 기사까지 들이밀면서 이중잣대 아니냐고 공격해왔죠. 처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한쪽 전쟁엔 팔고 다른 쪽 전쟁엔 안 판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30대 직장인 이민준 씨도 이 뉴스를 보고 잠깐 고개를 갸웃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중잣대인 건 아닌가라고요. 하지만 실제 안보 맥락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럽의 비판이 순수한 도덕적 문제 제기냐 아니면 다른 속사정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판의 뒤에는 한국 방산을 향한 견제와 부러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표면적인 논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다음 챕터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지 않는 이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러시아를 자극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 구조를 잘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편의상 무시하는 거겠죠. 현실을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 첨단 미사일 기술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밀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러시아제 부품이 북한 무기에서 발견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넘기는 순간 러시아가 북한에 더 정교한 기술을 제공할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 미사일이 결국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서울입니다. 부산입니다. 우리 국민이 사는 곳이죠.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을 받지만 국경 넘어 핵무장한 동생 국가를 옆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변수가
모든 외교 판단의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죠. 거기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러시아 내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중잣대가 아닙니다.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현실 위에서 내린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유럽 비판론자들이 의도적으로 흐리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의 차이입니다. UAE와 카타르에 판매한 천궁이는 뭡니까?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공중에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스템입니다. 상대방 영토를 타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날아오는 주먹을 막는 방패입니다. 칼이 아니라 방패를 팔았다는 거죠. 이걸 공격용 무기 수출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건 격투기 선수한테 헬멧 씌워줬다고 폭력을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실전에서 쏘는 나라입니다. UAE 입장에서 천궁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입니다. 이 나라들이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겁니다. 공격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보복 미사일을 억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요. 유럽 비판론자들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공격용이든 방어용이든 한 묶음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건 논리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성장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적인 프레이밍입니다. 한국은 분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럽이 왜 이렇게 한국한테 시비를 거는 걸까요? 진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유럽은 지상 방공망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각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정작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겁니다. 유럽산 아스터 미사일이요? 주문하면 최대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워낙 폭증해서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바로 천궁이입니다. 성능은 검증됐고 가격은 합리적이고 납기는 빠릅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유럽 동부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미 수년치 생산 물량을 싹쓸이 해버린 겁니다. UAE 4조 1천억, 사우디, 이라크까지 대규모 계약이 연달아 체결되면서 유럽이 지금 당장 주문을 넣어도 줄 끝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의 연간 생산 가능한 포대수는 제한적이거든요. 공장을 하루아침에 2배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유럽의 비판은 도덕적 분노가 아닙니다. 먼저 계약하지 못한 자신들의 안보 공백에 대한 초조함이 한국을 향한 견제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 일단 흠집부터 내보자는 심리죠. 그렇다면 유럽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결단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궁이의 성능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유럽 국가들도 분명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기술 이전은 가능하냐? 유럽 현지 생산 비율은 얼마나 되냐? 우리 규격에 맞게 개조해 줄 수 있냐? 요구 사항만 잔뜩 늘어놓으면서 정작 계약서에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를 검토하는 데만 무려 5년을 썼습니다. 5년입니다. 그 사이에 폴란드는 계약하고 루마니아도 움직이고 중동은 이미 수조 원짜리 계약을 완료했죠. 프랑스가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 넘기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실제 무기를 손에 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 검토니 의회 승인이니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눈뜨고 물량을 다 빼앗긴 꼴이 됐죠. 그리고 이제 와서 한국한테 이중잣대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밀린 기업이 상대방 제품에 흠집 내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하지만 방산 시장은 냉정합니다. 결국 안보 불안이 더 커지면
유럽은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한국 문을 두드리게 될 겁니다. 한국은 그때도 묵묵히 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경쟁국의 견제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실력으로만 말하면서요. 방산 수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챕터 꼭 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로 성장하는 동안 정작 그 성장의 뿌리가 된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 온라인에서 한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6.25 참전용사 김영길 어르신의 이야기였죠. 개흔이 넘은 나이에 피부암을 앓고 계신데 사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씻을 곳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된 데 목숨을 걸었던 분이 기초적인 위생시설도 없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한국 기업 인프레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화장실 수리부터 시작해서 주거 환경 전체를 개선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죠. 기업 관계자들이 어르신 손을 잡았을 때 김영길 어르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분께는 충분한 위로가 됐던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 한마디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인프레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태국 등 한국을 위해 싸워준 해외 참전국의 용사들에게까지 지원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국가가 못다한 예우를 한 기업이 대신 채우고 있는 겁니다. 외신들이 인프레시의 행보를 보도하면서 붙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이라고요. 무기로 세계 안보를 지키고 눈물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그게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입니다. 인프레시는 학도병들의 희생 정신이 담긴 태극기를 형상화한 특별한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역사를 기억하자는 뜻이었죠. 수익금은 전액 참전용사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한국이 이제는 무기와 감동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